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의 출발이 되는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선진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념상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선진국의 모습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로이 저희들한테 다가오지 않느냐는 그런 모습. 제가 여기서는 선진국의 민낯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도 선진국의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코로나 증가 후에 있어가지고 저는 STEP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S는 바로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코로나 전후로 어떻게 양상이 바뀔 것인가. 두 번째는 기술 부분,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세 번째는 그 E, 교육과 그다음 경제, 이코노믹스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P, 퍼블릭 폴리시 앤드 이제 폴리틱스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스텝이라는 이 용어를 도출한 배경에는 이번 코로나19를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높은 계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 지구화, 그다음 국제화 의미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계화에 대한 의미를 그 키워드는 바로 도시가 있다고 봅니다. 20세기 초기에 그 콘스탄티누스 독샤티스라는 학자가 그 세계는 조만간 전 세계가 세계 도시화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이 지구상에 인간이 등장한 이래 자급자족 경제 활동에서 출발해서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이 되고 마을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커져서 타운이 되고 타운이 또 더 확대되어서 도시가 되고 이 도시가 메트로폴리스가 되고 메가로폴리스가 되고 종국에는 세계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세계 도시를 영어로는 이큐메노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큐메노폴리스를 세계화를 이큐메노폴라이제이션이라고 지금 영어 단어를 새로 워딩을 합니다. 아마 이 단어는 제가 제일 처음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영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개된 양식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셀프 서스테이너블 라이프에서 시티에서 메가로폴리스 세계 도시 그다음에 세계화 이 의미를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구화에 대한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여기서 이렇게 표시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만도 앞서 이야기한 세계화가 별로 구분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구화도 그 씨앗은 바로 도시라는 공간이 되고 이 도시화가 근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도시화가 근간이 돼서 국가 간 연대가 중심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도시화, 또 세계화, 지구화의 첨병 역할을 해온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1차 산업구조에서 2차, 3차 산업구조가 변모하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런 국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기로 도시국가, 도시 자체가 국가의 나라, 이게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입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 중에서 도시화율이 90%를 넘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계와 지구의 이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자 합니다. 세계와 영어로는 아직까지 에큐메노폴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만드는 워딩이 되겠습니다. 가장 키워드는 세계의 키워드는 바로 도시라는 공간이다. 즉 다시 말하면
도시가 도시화를 통해서 계속 팽창되어 가는 거다. 그래서 도시론 공간이 형성되면서 도시화를 통하여 계속 도시가 점차 커져 나가게 되는 거고, 결국 종국에는 거대 도시 간 네트워크가 높아지고 이게 세계 도시로 이어지는 형태. 이는 세계 도시 간 교류와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세계가 한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을 저는 세계화라고 지금 디파인하고자 합니다. 이 지구화는 그 국가 간 바운다리 퍼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고 국가 간 공동체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면서 지구촌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지는 과정, 이걸 지구화로 정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양자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저는 양자는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다고 봅니다. 동전을 감아 보시면 한쪽에는 그날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고 한쪽에는 단위를 표시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단위를 표현한 숫자를 측면을 그 세계화 결부시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라는 것은 아까 이제 도시화, 이 도시는 결국 뭡니까? 고효율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전 한 면에 숫자로 표시된 부분은 세계화와 연결 지을 수 있고, 그 다음 한쪽 면에 있는 인물은 그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을 보통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가 단위가 되고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게 되는 거고, 이 국가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이 부분이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뭡니까? 지구화로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세계화, 지구화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자 하는 거고, 여기서 또 한 축인 국제화는 저는 국가 공동체 간의 교류가 초점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 공동체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교류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세 개의 용어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그 인류상 500만 명 이상의 피해를 재난을 가져온 건수 5차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14세기에 발생한 흑사병이 7,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20세기 초반에 그 스페인 독감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발원지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은 초기부터 진실을 은폐하게 급급했고 또 가능한 축소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우한 도시를 강제로 봉쇄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그 통치 체제를 정난하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또 유럽도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좀 늦장 대응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이제 민주주의 발상기록 하는 영국의 모습을 좀 보면서 저는 참 의아스럽다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는 이게 정치적 사기라고 뭐 주장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5일 50개 주에서 와이오밍주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50개 주 전역에 그 비상상태를 선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방역 이걸 스마트 한국의료 이렇게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이 표가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세계 최단 시간 전 국민 의료 보험입니다. 독일이 전 국민 의료 보험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27년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12년입니다. 이웃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 더 걸립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진짜 놀랄 만한 크게 3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 공동의식이 여러 선진국보다 남달랐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에 있는 위기 관리 DNA 이게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두 번째는 스마트 의료 관리 시스템이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정부나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여러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혁신 아이디어를 뭔가 쏟아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가 있는 이 수원시도 여기 보면은 뭡니까? 연수원,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입니다. 연수원을 활용해서 해외 입국자를 차단해서 그 다음에 가족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도심부에 있는 그 텅텅 빈 호텔을 뭡니까? 입국자와 가족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격리 안심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자, 이 코로나19가 차오지간 세계 경제 근장 유례를 찾아 어려울 정도로 폭탄을 터뜨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금년도 마이너스 3% 평균이.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보면 미국이 마이너스 5.9%, 우리는 마이너스 1.2% 영어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9.1, 스페인은 마이너스 8, 프랑스 마이너스 7.2, 영국 6.5, 독일도 마이너스 7.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이 빨간 부분이 뭡니까? 황사하고 뭐 안 좋은 공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 숨막히는 지구가 코로나 오고 나서는 뭡니까? 거의 다 이 색깔이 사라졌어요. 그 중에 제가 이 표현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서 미국은 월세 인상이고 우리는 전세 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미국의 2018년도 평균 저축액을 보니까요, 한 가반수가 600만 채 안 돼, 5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30% 정도는 한 천불 정도, 천불 정도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축액이. 이게 몇 개월 지속되면 살아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을 잠깐 보면 미국은 6만 5천 불, 우리는 3만 불인데, 내가 불리하게 말씀드려서 뺐습니다만도 미국 국민들의 의료비가 이 소득의 한 5분의 1이 의료비입니다. 그럼 6만 5천 불에 5분의 1 정도 되면 만 몇천 불 떨어져 나가잖아요. 또 세금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 실제 가처분 소득을 볼 때는 뭡니까? 빚 좋은 개살구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1인당 해외 여행빈도 이 보니까 또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한국은 0.56인데 미국은 우리 반밖에 안 됩니다. 0.28. 저는 일본은 우리보다 높을 줄 알았어요. 이거 보니까 0.15예요. 우리 반의 반 정도도 안 돼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똑같은 날짜에 일본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개되는 양상은 참 많이 판이하게 다르다. 인구는 미국이 우리 6배이나 확진자는 122배입니다. 저걸 보면서 야, 이 미국이 맞나 하는. 게다가 미국은 뭡니까? 인구의 약 10%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9.6%인가 그 정도 되는데, 유럽 마찬가지 늦장 대응, 그 다음에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인해 초기에 뭡니까? 확진자가 막 발생하니까 이게 어쩔 줄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특히 영국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열암에서 무덤까지, 그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아, 저게 잘못된 건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 지금까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왜 버느냐?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버는 것은 뭡니까? 과정이고 최고 궁극적인 모습은 인생의 삶의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기인데,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돈 버는 데만 허극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수단과 목표의 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행복은 얻어져 잊어버리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었고 행복에 대한 의미를 망각하면서 지내왔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질적 욕구에서 비물질적 욕구가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면 여기서 내 집, 내 차, 작은 집 사가 큰 집으로 늘려가고, 차도 작은 거 사가지고 큰 것, 우리가 길 가다가
차가 좀 크고 외제차 보면 다시 한번 쳐다보는 그게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는 내가 행복한가, 내가 즐기는가, 나의 보람은 뭔가 하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소절인이라고 제가 새로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소절인은 소소하지만 즐거운 인생, 즐거운 삶, 이게 궁극적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모라 인생을 자기 자아가 망각된 인사,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여기서 제가 타눈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도 타인의 눈치를 유별나게 살피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왔다. 내 행복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하는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힌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내 자아를 찾고 자기 만족할 수 있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엘빈 토플러는 1980년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후반이 되면은 재택근무가 거의 보편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재택근무는 결국 뭡니까? 언택트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컨택 문화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때로는 고의 거부 또 기피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 괜찮네. 이런 의견이 이제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근무 형태가 5호포,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출퇴근하는 그런 문화인데 이게 뭡니까? 점차 3원, 2호포, 이런 4호포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그 중에서도 민간은 빨리 온라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고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조금 템포가 느려질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제가 이제 좀 전에 돈을 왜 버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결국 뭡니까?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주 6일제 근무하다 주 5일제 근무할 때도 뭡니까? 이게 과연 될까 논란이 많았는데 이건 조만간 저는 주 4일제 근무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주 4일제 근무가 전환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생활 형태도 저는 뭡니까? 4도 3천, 일주일 중에 나흘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또 그 반대 오히려 촌에 사는 날짜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공유주택과 공유투파, 흔히 관료제 개천계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오케스트라 조직 또는 준 오케스트라 조직 또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많다. 행정도 지금 전부 다 방문해서, 관청을 방문해서 하는 행정이 방문하지 않고 현장을 가지 않고 수행해야 될 어떤 업무가 점차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하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들 역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진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적자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간 관리층이 폐지되거나 축소, 지금까지 계급제 구조가 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다. 도시 공간에 일하는 모습도 많이 달라진다. 온라인이 주축이 되면 뭡니까? 오프라인 중심 공간이 많이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출생증명서를 예를 들면은 출생증명서,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주로 이제 애를 낳게 되죠, 그죠? 그럼 다음에는 뭡니까? 출생증명서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의사로부터 받는 거죠, 그죠? 그걸 갖고 와서 동사무소 접수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출생에 병원에 가야 되면은 의사가 그걸 증명서 발급해야 돼요. 그럼 의사가 바로 온라인으로 민원 포털로 통보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확인해서 민원인은, 그 부모는 뭡니까? 앉아서 민원 포털에 접수되었습니다. 궁금하고 합의 결과를 통보해주고 이상이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확인하게 되면 오고 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동사무소 공무원이 그거 필요할까? 온라인은 민원 포털상으로 전부 다 해결돼요. 하나하나 업무를 보면은 다 그런 업무가 무지 많다. 물론 병원에서 예외적으로 출산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는 예외적인 사항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은 굳이 뭡니까? 병원에 와서 또 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냐?
다음에는 이제 기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부분은 워낙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특히 이제 AI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 이 화폐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인터넷 뱅킹, 모바일, 그다음에 키오스크 이거 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9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 가서 캐시 갖고 이게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 그다음에 향후 보험, 신용기관 이런 부분, 특히 스마트폰의 진화. 그 스마트폰이 등장이 2007년으로 이제 등장했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즐겨 사용하는 집단을 포노 사피엔스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활동은 이 포노 사피엔스 집단을 설득 못하면 비즈니스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세계적으로 특허를 집계하기 시작한 데가 1979년도입니다. 79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특허 항상 부동의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게 이제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가 중국이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해요. 특허 출원 건수 아시아가 52%, 유럽이 23%, 북미가 23%.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바뀌는 게 대해서고, 저는 이 바뀌는 부분이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서 블렌디드 러닝, 여기는 제가 이제 건널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온라인에서 양자가 블렌디드 하다가 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졸업장이 가같이 중요해질까, 앞으로는 제가 대학에서는 패스, 페일 또는 그레이드를 줘서 상급, 중급, 하급을 나눠서 이렇게 그냥 그레이드를 주는 어느 검정고 같이 이렇게 좀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미 채용 시장에서는 학벌 불문, 성별 불문, 나이 불문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졸업증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움직이는 부분하고 필드에 움직이는 부분이 벌써 갭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뭡니까? 이 유니버시티로 바뀌고, 이게 이제 무커, 한국에는 이제 K무커라고 이야기해요. 일반 종합대학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대학이 있고,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안 하던 대학은 의무적으로 다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일리노이의 맥머레이 대학이 이게 1846년 설립이 됐는데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폐교가 됩니다. 그 부분 중에서 TV 가만 보면은 지금까지 이 공중파는 뭡니까? 공급자 중심에서 프로그램 일방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요즘 집에서 공중파 보는 TV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8%. 공중파를 포함해서 일반 TV를 보는 비율이 28%. 나머지는 전부 다 유튜브, 넷플릭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경제 패러다임도 지금까지는 뭡니까? GNP 소득이 얼마냐 이런 개념에서 이제는 뭡니까?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만족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구조로 나아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모습이 경쟁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Just in time public health 시스템, 그 다음에 리던던시 퍼블릭 헬스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Just in time은 평상시에 필요한 부분에 맞게끔 뭡니까? 의료 장비나 인력이 공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에 발생해버리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리던던시 퍼블릭 헬스 시스템은 뭡니까? 평상시에 조금 남는다고는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좀 여유롭게 관리를 하면서 이게 위기가 발생하니까 뭡니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하면서 우리의 갖고 있는 제가 이제 붙이기를 리던던시 퍼블릭 헬스 시스템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제 타이어로 치면 스페어 타이어 이 개념과 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 공공 부분이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탈세계화, 그 다음에 지역주의와 국수주의와
이 경향이 상당히 지금 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안 버레무란 정치학자는 그동안 세계가 G20, G7, G2 이렇게 이제 중추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G0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의 세계에서 뭔가 중심이 되는 국가가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징조가 EU가 벌써 여러 가지 그 균열음이 나고 있죠. 영국이 탈퇴하고 이번에 이태리, 스페인 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무대에 등장한 게 크게 네 가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의 아니게 6.25 사변 1950년도. 두 번째는 1988년 올림픽.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무대의 중심에 등장한 게 바로 코로나19 사태입니다. 그런데 폭발력은 가히 이번 2020 이 코로나 사태가 여타 세 번의 성격과는 판약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제가 여기서 이제 한강의 기적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으로서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먹고 살만하기는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부산물이 뭡니까? 격차 문제.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어떻게 나라에서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제가 아까 모두에 도시화의 기적, 이 기적이 뭡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부산물이 뭡니까?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봄철 되면은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데, 금년도에는 황사 걱정이 거의 모른 새에 지나가는 이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그 다음에 K 스마트 의료, K 방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최장수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2030년 뒤에 WHO에서 예측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최장수 국가입니다. 여성이 90.1세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는 선진국이라는 것이 이 세계에서 전 지구촌 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일반 국가들보다는 뭡니까? 앞서 모범이 되고 수범이 되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도 그럼 뭐가 모범이 되고 수범이 되는 거냐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선거 제도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포퓰리즘 정치가 적정히 제어되고, 뭐가 포퓰리즘 정치냐 이렇게 이제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포퓰리즘 정치를 이렇게 좀 정의하고자 합니다. 만약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위로 해서 선출하게 되면은 선출적 공직자는 당선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자기 5년 동안 당선되면 5년만 국가만 운영하면 그 다음 끝나는 게 아니죠. 5년을 위해서 당선돼야 되는 거지만 그 이어서도 계속 그 나라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셔야 되고 정책을 제시하셔야 되고,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도 공감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선거가 필수적이지만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제어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다. 경제적으로는 일정한 소득 수준이 확보되고 공정한 경제 활동이 보장되면서 빈부 격차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서는 곤란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빈부 격차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적 문제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치안과 위기 관리 능력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각종 제도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네 번째는 문화적으로 저는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고, 퇴근해서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어울려 뭔가 맛있는 식사, 또 문화활동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국민 1인당 여행 지수를 제가 보여준 바 있습니다만, 여행이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이 정도면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은 지하철이라든가 우리 고속철, 그 다음에
SOC라 그러죠. 도로망, 그다음 문화예술, K-팝, 뭐 드라마 이런 IT 산업 이런 거 강대국 아닙니까? 교육 수준, 평균 수명 이런 거. 실시간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 BIS 이거는 세계 어디 가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중 화장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제일 부러운 게 미국 화장실은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이라 체감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미국 공중 화장실보다 대한민국 화장실이 훨씬 뭡니까? 없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됐어요. 드디어 K-방역, 스마트 한국 의료 시티. WHO가 10년 후에 기대 수명 90.1세, 90.8세입니다. 8세. 남자 84.1세. 건강에 장수하면 한국으로 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인구 문제 우리 언젠가는 이민 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인적을 받아야 된다 빨리.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는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마이스 산업의 가장 바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의 성장은 제가 요약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은 요약해놨어요. 영어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그동안 주요 선진국의 성장은 산술급수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지표가 아까 도시화율, 아까 전 국민 그 의료 보험률. 근데 소득이라는 지표를 여기도 아닌데 소득, 도시화율 이게 다 맥을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이 넥스트 스텝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그 넥스트 스텝은 새로운 노말로 자리매김하는 거다. 그 새로운 노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우리가 새로운 노말의 중심이 되고 그 가치를 만들고 갖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회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전 세계로 다 퍼지잖아요. 다 퍼지니까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유럽, 뭐 스위스, 찌리 이런 데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이 장소를 대한민국에서 이게 할 수 있느냐 문의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가볼 만한 데는 대한민국이다. 이 난리에도 가서 그나마 안전하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준비한 건 좀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제약되다 보니까 많이 압축하다 보니까 조금 연결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